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 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영화에서 본 공룡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저 역시 저는 정말 옛날에 책에서는 공룡을 볼 수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단지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상상 속의 동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도 화석을 처음 본 게 진짜 화석도 아니고 레플리카, 현재로 치면 화석의 모양을 본뜬 삼류충하고 암모나이트 정도로 본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매체에서 공룡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공룡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모습보다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룡 화석을 유럽에서는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게 진짜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거인의 뼈를 하나 발굴했어요. 또 중국에서는 이게 용의 뼈인 것 같아요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붙이기 시작한 한 학자가 리처드 오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1824년도에 이 사람이 공룡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니 얘를 다이노소어, 그러니까 다이노가 이제 무서운이라는 뜻이고 소울은 파충류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도마뱀, 무서운 파충류라고 하는 다이노소어, 공룡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도 계속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화석들이 많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룡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 1900년 초반 후반부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뭘 배웠었냐면은 공룡은 멸종했다 라는 학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공룡이 뭐가 됐다? 새가 됐다 라는 가설이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처럼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공룡 화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최첨단 장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룡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제일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본 게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이렇게 동그랗게 돛담배처럼, 그러니까 돛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었고 육지를 걸어 다니는 그런 공룡으로 저희가 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척추 고생물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 돛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 동그란 형태가 아니다. 방패 모양 형태가 아니고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돛을 달고 있었고, 얘는 물속을 다니면서 사냥이 가능했던 공룡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대의 모식도를 보시면은 물속을 다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 역시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그런 화석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공룡 중에서, 특히 수강류 공룡 중에서 어느 한 분기에 나오는 공룡들이 점점 소형화되면서 깃털이 달린 공룡으로 분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화되어 나간 화석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진화가 되어서 새로 공룡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추적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 과학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사실 옛날에는 공룡 그림 그려봐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공룡 뼈를 넣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교 해부학적 그 차원을 넘어서 공룡의 이 정도의 골격이면은 근육량이 얼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근육을 보충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굴되지 않지만, 특히 아르키오프테릭스, 우리 시조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색소가 발굴이 됐어요. 이 아르키오프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깃털의 색이 무엇일까가 발굴됐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까마귀처럼 까만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고, 시조새는 지금 까맣게 그려지고 있어요. 깃틀이. 네. 그렇게까지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동원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룡들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고요. 영화에서처럼 공룡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DNA라는 게 정말 약한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DNA 가지고 뭔가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학계에서는 100만 년 전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DNA를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그 DNA를 정말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그걸 추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떠한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호박 속에서 이제 그 쥐라기 공원 보시면은 호박 속에서 모기의 혈액 속에서 이제 DNA를 추출한다 하는데, 이 DNA 추출할 때도 이게 온전한 DNA인지, 그리고 이 모기가 공룡을 물어서 빨아서 나온 피에서 나온 DNA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룡 피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양수의 피인지 아니면 파리의 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공룡 피예요. 피에서 이제 DNA를 그래서 모기 혈액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했어요. DNA를 갖고 와서 봤는데 너무 이게 짧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할 텐데, 너무 작은 DNA를 가지고는 뭔가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DNA, 그 공룡 화석의 DNA를 뽑아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공룡이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왕국, 정말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에서 맹수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맹수들과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표범이나 사자나 뭐 이런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우리는 개체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세계 곳곳에 공룡들의 서식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서식지 안에 사람들이, 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의 생태나 환경,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히 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사실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이들이 먹을 만한, 사냥할 만한, 또는 브라키오가 있다면 브라키오가 먹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럼 얘네들 이쪽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는 참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연찮게 정말 뭐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리가 나듯이 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정말 그 일대의 주변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방공호로 대피를 하고, 이 티라노가, 누군가는 티라노를 잡기 위한 헬기가 뜨고, 그런 많은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작가님은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공룡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실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요. 없었던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멸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생활했던 패턴, 이 공룡이 먹었던 그런 습성들, 그리고 이 공룡이 살았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리가 그 예상을 하지만, 피부색, 눈색, 발톱의 크기, 이빨의 크기, 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늠하지만 상상이 가능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호기심 있게 매력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가 탄생하자마자
생명체도 함께 출현했나요? 지구가 탄생했을 당시는 사실 불덩어리였습니다. 마그마 그 자체였죠. 마그마 온도가 제가 직접 측정을 안 해봤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표면 온도가 3000도씨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3000도씨 정도면은 저희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이제 식기 시작했어요. 그 식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과정 중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이제 낮아져서 한 1200도씨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한 10억 년이 지난 이후부터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세포 생물의 이름은 우리는 남조류라고 하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특이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햇빛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세포 생물이 태어난 거죠. 그게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10억 년 이후니 약 한 38억 년 전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많은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스트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화되어 있는 곳이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호주에 있는 샤크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생물종의 대폭발 시기가 있었다는데 언제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이 지난 후 약 한 30억 년이 또 흘렀습니다.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도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입니다.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층에서 생물종의 화석이 1500에서 2000종이 한꺼번에 발굴됩니다. 이 지층을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버제스 세릴층이라고 하고 또 한 곳이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청지양 동물군이 라고 얘기를 하는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생물종이 발굴이 됐고요. 이 생물종 자체를 보면은 정말 외계 생물처럼 생겼어요. 다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아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이 지금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되게 신기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굴된 게 1500에서 2000종이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발굴되지 않은 종까지 치면 수만에서 수십 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이 생물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물 체계를 치자면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는데 문에 해당하는 지금 동물문들을 우리가 36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벌써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동물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름기 후기 대멸종 이후 트라이아스기 생물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생대에 그렇게 갑자기 생물들이 출현하고 나서 이 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물들은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후기 중반기 실룰리아기에서부터 쿡소니아라고 하는 이제 양치식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식물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육지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커다란 양치식물들이 고생대에 대봉기, 석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페름기까지 많은 종들이 등장을 했고 이와 함께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양서류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곤충에 해당하는 절지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곤충이라고 얘기했는데 몸에 이제 많은 마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번성을 하다가 페름기 후가 되면서 그때 페름기 후에 들어오면서 지각들이 점점 하나의 큰 대륙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지구에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륙이 점점 모여지면서 지각과 지각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연쇄적으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증거는 지금으로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현무암 지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현무암 지대가 거의 지금 인도의 땅
활동으로 치면 인도의 몇백 배나 되는 그런 그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면적만 해도 7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층의 두께가 거의 4km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고생대의 이제 페름기 후기에 나타난 그런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베리아 트랩을 보고 얼마나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생물종들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화산 활동과 함께 그 메탄가스, 바닷속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화산 쇄설물이나 화산 가스들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지구의 기후온난화가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육상생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소의 포화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아마 이제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 이제 멸종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동물의 한 70% 정도가 이때 멸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예요. 바다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훨씬 더 면적이 크지만 어찌 보면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를 비롯해서 메탄가스가 혹시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독성 성분의 가스들이 배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바다 생물들도 숨을 쉴 수가 없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의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 멸종한 종들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름기 후기의 대멸종은 거의 5대 대멸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96%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그렇죠. 이제 공룡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고생대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중생대가 2억 3천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고 38억 년부터로 이야기를 하자면 36억 년이 지나서야 이제 지구의 중생대가 시작이 됐고 공룡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그때 이제 트라이아스기 전기와 중기를 지나면서 그 고생대의 그 페름기 후기의 멸종에서 살아남은 애들 중에 작은 녀석 중에 한 파충류가 원시공룡의 조상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나는 용광류 공룡이야, 나는 뭐 수강류 공룡이야, 나는 조반류 공룡이야 라고 해서 등장하진 않았어요. 이제 하나의 원시공룡 조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점차적으로 분화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공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럼 혹시 악어와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 있고 누워 있고의 차이가 다리의 모습입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어 있는, 몸통에서 옆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공룡은 사람처럼 엉덩이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곧게 세울 수 있고 곧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땅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때 한 가지 더 동반되는 게 있어요. 악어는 옆으로 배를 이용해서 바닥을 이제 기어다녀서 꼬리도 이제 땅에 이렇게 끌리는 형태예요. 근데 공룡의 꼬리는 어떨까요? 땅에 끌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룡은 고추 서 있기 때문에 꼬리를 바짝 세운 상태로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굴이 돼도 공룡이 꼬리를 끈 흔적은 발굴이 안 돼요. 네, 그게 공룡을 정의하자면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공룡을 중생대에 땅에서만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익룡은 공룡일까요? 그럼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일까요? 맞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중생대에 땅에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만을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냥 익룡이라고 하는 그 자체 파충류고요. 모사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물속에 살고 있죠.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룡, 수장룡 또는 해양 파충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룡들의 전성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멸종한 건가요?
공룡의 전성기는 중생대 쥐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쥐라기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용광류 공룡들이 제일 많이 번성을 했던 시기이고,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육식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조반류 공룡들이 많이 등장했고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이걸 쥐라기가 공룡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 백악기로 가면 갈수록 화석에 발굴되는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쥐라기 시대에 있었던 화석보다는 백악기 시대로 갈수록 이제 화석 발굴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공룡 자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전성기를 우리는 이제 쥐라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백악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죠. 멸종에 대한 가설들은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가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룡 방귀설도 있었어요. 이 공룡 방귀설은 초식 공룡들이 정말 많은 풀을 먹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방귀를 낄 때마다 독가스들이 나왔다. 이 독가스가 지구를 덮어서 온난화를 만들어서 공룡이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학계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소행성 충돌인 거죠. 두 번째는 화산 활동에 의한 이제 멸종입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멸종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지각 변동은 항상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대륙 자체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하나로 고생대 이제 페름 휴기에 하나로 뭉쳐졌었잖아요. 이 뭉쳐진 대륙이 이제 또 조금씩 또 벌어지는 시기였었어요. 갈라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 시기에 많은 그런 갈라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생대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갈라짐이 점점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 갈라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지각판과 지각판 사이에 서로 섭입도 있었었고, 서로 이제 찢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 섭입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섭입의 과정 중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이 지속적인 이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몇백만 년 이상 진행이 됐었고, 이것을 증빙해줄 지역이 인도에 있는 데칸 트랩입니다. 이 데칸 트랩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트랩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화산 활동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체 지표면에 10분의 1이 현무암질로 덮여 있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큰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이때 화산 활동의 발생 원인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은 약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제 화산 쇄설물들과 화산 가스들이 분출을 했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었는데,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런 화산 가스와 화산 쇄설물들이 계속 분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면 이 지구 자체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가설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운석 충돌,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인 거죠.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는 유카탄 반도에서 칙술루브라는 곳에서 직경이 약 180km이고 그 깊이는 2km 정도 되는 그런 직경이 발견이 됐어요. 소행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근데 이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예요. 이 이리듐은 지구가 갖고 있는 원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리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외부에서 날아 들어오는 작은 운석들에서 볼 수 있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 지층을 딱 봤을 때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학자들은 이 시기에 분명히 외계에서 들어온, 우주에서 들어온 소행성 충돌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활동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지구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 대멸종은 이제 소행성 충돌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소행성 충돌이 있었을 때 지구는 과연 어떠한 상태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핵폭탄의 100억 개가 동시에 떨어진 거랑 맞먹는 파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추락과 동시에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바로 즉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급의 파도의 높이는 한 100m 정도 됐을 것이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밀려나간 거리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길이를 쟀을 때 6000km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쪽에서 유카탄 반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퇴적층들이 같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운석 충돌에 그런 여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연쇄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운석이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까만 먼지로 뒤덮였을 것이고, 당연히 햇빛이 차단됐을 것이고, 지구 온난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생물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그 위협은 엄청났을 거예요. 사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을 학자들은 이제 고생대의 페름기 이후 대멸종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5cm 미만의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포유류가 백악기 동안에 이제 트라이아스기부터 아주 작은 쥐만한 크기로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멸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멸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당시 크기가 되게 소형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크기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직경이 몇 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행성을 잘 모르니 그렇게 되는 직경이 갖고 있는 행성임에도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우주 밖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행성이었겠죠. 그런데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편이 조각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조각이 난 상태로 떨어진 게 이 정도의 그 여파를 주는 거죠. 하나가 그냥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조각이 난 상태에 그 중에 큰 게 하나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생대 지구여행이라는 책을 쓴 작가 조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우연찮게 저희 선배님으로부터 공룡 관련, 화석 관련 수업을 듣고 공룡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자연사 박물관 쪽에 학예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들한테 이 공룡에 관해서 전달하고 싶었고 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책까지 쓰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중생대 지구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공룡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저 말고 많은 분들도 제 책을 봄으로 인해서 공룡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이 지구상에 이런 동물들도 정말 실제로 살고 있었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티브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책을 보시고 아이들한테 공룡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